2023년 말 태국 방콕에 파견된 엘리트 외교관 김성철 참사에게 즉시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외화 미납은 물론 그가 숙소에서 몰래 검색했던 한국 뉴스 기록까지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당시 외교라인에 대한 숙청의 공포는 현재까지도 그를 짓눌렀고 그는 평양의 대학생 아들까지 연좌제로 끌려갈 것을 직감합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두고 아내와 쌍둥이만 데리고 살기 위한 최후의 도주를 감행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철, 올해 48입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나 자랐고 20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외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 외무성에 배치되어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는 곳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죠. 저희 집은 모란봉구역 간부 아파트 10층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봐야 우리나라로 치면 좀 낡은 아파트 같은 곳이지만 북한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 순이가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그때 20살로 김일성 종합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쌍둥이 민혁이와 서연이는 15살로 고급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민혁이와 서연이는 쌍둥이라 어릴 때부터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외교관 집안이라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나았습니다. 외무성에서 운영하는 배급소 덕분에 쌀을 제때 받을 수 있었고 옥수수죽만 먹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두부도 만들고 김치도 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시던 것처럼 말이죠. 아이들 교복도 새 것으로 입히고 겨울이면 연탄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장 사람들이 배급도 못 받고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참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제가 조국을 위해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보도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외교관인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 중국이나 러시아 거리가 평양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태국 방콕 대사관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지였습니다. 쌍둥이 민혁이와 서연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대학생이라 평양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줄은. 2023년 5월 저희 가족은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와 쌍둥이를 데리고 가는 첫 해외 파견이었으니까요. 민준이를 평양에 남겨두고 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학생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게 규정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민준이가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동생들 잘 챙기세요 하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방콕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큰 공항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다니.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가는 길 거리는 차들로 가득했고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민혁이와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5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겠죠. 대사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더운 날씨, 낯선 음식, 태국어 간판들.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터넷이었습니다. 외교관이라 업무상 인터넷을 써야 했는데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대한민국을 쳤습니다. 나온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평양보다 몇 배는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들.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엔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나온 기사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사자, 정치범수용소, 인권유린.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이라고요.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었고 사진과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북한과 세상이 보는 북한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대사관 업무를 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콕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음식은 넘쳐났습니다. 민혁이와 서연이는 처음 먹어보는 태국 음식에 신기해했고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대사관에는 보위부 사람들이 있었고 누가 누굴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일지도 몰라. 아내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병원에 가면서 아내도 느낀 게 있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평양에 남은 민준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을 텐데. 이 쌍둥이들은 지금 진실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2023년이 저물어 가던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사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암호를 풀었습니다. 김성철 참사 즉시 귀국하여 외무성 본부에 보고할 것.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쿠바에서 근무하던 동료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리 참사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서열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대사관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외교관들을 하나하나 불러 조사를 했고 누가 또 도망칠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평양에서는 매달 $10,000씩 상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 때문에 무역도 안 되고 돈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은 밀수라도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석 달치 할당량이 밀렸고 평양에서는 독촉 전문이 계속 왔습니다. 게다가 보위부가 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사관 동료가 몰래 귀띔해준 겁니다. 김 참사 조심하세요. 당신이 한국 뉴스 검색한 거 보위부가 알고 있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이 적발되면 끝입니다. 반동 사상을 가진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소환 명령을 받고 나서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외화 미납 문제로 문책당하고 인터넷 기록으로 숙청당할 겁니다.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불려가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로 외무성 사람들이 많이 숙청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를 실패한 것에 대해 누군가를 책임지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평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왔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외교관 부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요. 소환되어 돌아간 사람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를요. 우리는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민준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큰아들이요. 만약 제가 문제가 생기면 민준이도 연좌제로 끌려갈 겁니다. 대학도 못 다니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서 20살 청춘이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와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15살 쌍둥이지만 벌써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오빠는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발코니에 나가 방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도시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소환 명령 한 장에 온 가족이 떨어야 하는 걸까요? 왜 충성해도 의심받고 잘해도 처벌받는 걸까요?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이대로 평양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끝입니다. 아내도 쌍둥이들도 그리고 평양에 있는 민준이도 모두 끝입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요? 어떻게요? 밤하늘의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초 소환 명령이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평양에서는 계속 독촉이 왔습니다.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느냐, 빨리 귀국하라고요.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가족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아내와 쌍둥이 민혁이, 서연이. 셋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숙소 밖에는 대사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쌍둥이들은 심각한 부모님 얼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끝이야. 내가 조사받으면 민준이도 같이 끌려가. 연좌제라는 거 있잖아. 너희도 알지?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해. 한국으로 가는 거야. 망명이라고 하는데 자유로운 나라로 가는 거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오빠는요? 민준이 오빠는 어떻게 돼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성철 씨, 민준이를 데려올 방법은 정말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민준이는 평양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어. 연락하는 순간 다 들통나. 민준이도 위험해지고 우리도 못 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큰아들을, 제 첫째 아들을 두고 가야 한다니.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형은 평생 못 만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48살 먹은 외교관이 20년 넘게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셋이라도 살려야 해. 순이야, 민혁아, 서연아. 우리 셋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야 해. 평양 돌아가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는 못해. 못하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쌍둥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언제 움직일 것인지. 저는 몇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 전화번호, 가는 길. 지도를 인쇄해두고 택시로 가는 루트도 외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가자. 아침 일찍 대사관 출근하기 전에. 우리 넷이서 택시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짐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 의심받으면 안 돼. 그냥 평소처럼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멀리 평양에 있을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자. 통일이 되는 그날 아버지가 꼭 너를 찾으러 갈게.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쌍둥이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일어나. 오늘이야.
모두 잠을 설쳤는지 눈이 퀭했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갑과 여권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인형 하나를 가지려다가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가는 거야. 7시 숙소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외교관과 마주쳤습니다. 아, 김 참사님. 일찍 나가시네요. 네, 아침 일찍 아이들 병원 데려가야 해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건물을 나와 큰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있어. 아내는 서연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넷은 그렇게 아침 거리를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태국어로 적어둔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였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대사관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이, 제 인생이 저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방콕 아침 도로를 달렸습니다. 출근하는 차들로 길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대사관에서 우리가 없어진 걸 알아챘을까요? 혹시 지금 추격조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쌍둥이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5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평양에 있는 민준이도 지켜주소서.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 기사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니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택시가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쌍둥이들도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는 불과 10m였습니다. 하지만 그 10m가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저는 아내와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지금 가는 거야. 넷이서 걸었습니다. 5m, 3m, 1m. 경비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저희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그 순간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쌍둥이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은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 우리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손댈 수 없어요. 그 말에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우리에게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침대 2개와 책상 하나가 있는 좁은 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방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옷과 생활용품을 가져다 줬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출국 절차를 밟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북한이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외교관이 망명했다고 가족을 돌려보내라고 압박했답니다. 심지어 대사관 앞에서 북한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경찰들이 대사관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제일 힘든 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민준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우리가 도망친 걸 알았을까요? 아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대학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더 심한 일을 당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우리 큰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을 함께 키운 아들을 그렇게 두고 온 게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쌍둥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민혁이는 말수가 줄었고 서연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오빠가 나타나서 왜 나만 두고 갔냐고 물어봤어요. 15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곳에 가서 잘 살면 언젠가 형도 만날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말이야. 대사관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매일 밥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2월 말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에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로 민준이와 더 멀어지는 거니까요. 마지막 밤 저는 방 창문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겁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통일되는 그날 꼭 만나자. 2020년 3월 2일 우리는 방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직원분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쌍둥이 민혁이와 서연이. 넷이서 나란히 앉아 있으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난 1년을 보낸 도시가, 우리 가족이 새로 태어난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죠? 그래, 진짜 가는 거야. 5시간쯤 비행을 했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저는 한 입 먹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말로 된 메뉴판, 한국 음식, 한국 승무원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48해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거야. 우리는 살아야 해. 그래야 민준이도 다시 볼 수 있어.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함께 키운 아들을 우리는 북녘 땅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북한도 보여요? 아니, 여기서는 안 보여. 하지만 저 하늘 아래 있단다. 너희 형이 있는 곳이. 민혁이도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5살 아들이 형을 두고 온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간다. 자유로운 땅으로 간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구하기 위해 가는 거야. 아버지가 자유로운 곳에서 목소리를 낼 거야.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래서 언젠가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할 거야.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내와 쌍둥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착륙한다.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래, 정말 자유로운 곳이야. 아무도 우릴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우릴 처벌하지 않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땅, 땅.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도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겁니다. 자유의 땅에, 희망의 땅에.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온 겁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사도 받고 서류도 작성하고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생활, 한국 문화, 한국 경제를 배웠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인터넷을 해도 텔레비전을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한 뉴스를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버젓이 나왔습니다. 북한이었으면 당장 정치범수용소 갈 일인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24시간 여는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쌀, 과일, 고기, 과자, 온갖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 여기는 진짜 천국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야. 하지만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이 더 달고 더 매웠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제일 힘든 건 역시 민준이 생각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들 꿈을 꿨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나서 아버지,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하고 묻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집입니다. 저는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제 경험을 나눠주고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쌍둥이들은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북한에 아직도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릅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요. 제가 민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가 꼭 고향 땅을 밟으러 갈 거야. 그때 너를 꼭 안아줄 거야.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거라. 아버지는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자유를 위해, 통일을 위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